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무려 5,000년 전,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시작된 그 순간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곰이 사람이 되어 웅녀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신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정말 단순한 옛날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면서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화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그냥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신화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신화는 고대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실제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압축되어 담긴 집단 기억이라고 말이죠.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이 19세기 말 실제로 발굴되었듯이, 마야 문명의 창조 신화가 고고학을 통해 실제 역사와 연결되었듯이, 우리의 단군 신화도 어떤 역사적 진실들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기원전 3000년경 한반도와 만주 일대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였어요.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메르 문명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중심의 고왕국이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이런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고인돌들이 주목받아요. 강화도의 부굴리 지성묘, 전남 화순의 고인돌군 같은 웅장한 석조물들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동력과 조직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는 이미 이 시기에 강력한 지배층과 체계적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단군 신화 속 신단수나 태백산 같은 거대한 자연물 숭배와 이런 거성 문화가 묘하게 일치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신화 속에 실제 역사적 기억이 반영된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는 고려 시대 승려 이련이 1281년에 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련이 이 이야기를 창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위서라고 전해지는 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미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를 정리한 거죠. 그만큼 이 이야기가 우리 민족의 깊은 기억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하늘 위 환국의 왕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환웅은 늘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래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환웅의 동기예요. 그는 인간 세상을 정복하거나 지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익인간의 출발점이에요. 홍익인간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5,000년 전에 이런 보편주의적 사고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같은 시기 다른 문명들을 보면 어떨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유가 주로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예요. 중국의 고대 사상도 천하통일이나 왕도 정치 같은 개념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는 주로 통치자의 관점에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중점을 둬요. 하지만 홍익인간은 완전히 달라요. 특정 집단이나 민족, 심지어 특정 국가를 넘어서 인간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이는 현대의 인권 사상이나 세계 시민주의와도 통하는 개념이에요. 환웅은 무려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3,00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고대에서 3은 완전수로, 1,000은 많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였거든요. 환웅은 혼자 오지 않았어요. 바람의 신 풍백, 비의 신 우사, 구름의 신 운사를 데리고 와서 농업과 의료, 형벌과 선악 등 인간 생활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어요. 이는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명 건설이었어요. 풍백, 우사, 운사는 모두 농업 문명의 핵심 요소들을 상징해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날씨잖아요. 바람, 비, 구름은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이죠. 환웅이 이런 신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가 농업 문명을 건설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했어요.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환웅은 쑥 한 움큼과 마늘 20쪽을 주며 말했어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하필 곰과 호랑이였을까요?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호랑이는 민첩하고 공격적이며 즉흥적이에요. 반면 곰은 느리지만 끈기가 있고 온순하면서도 강인해요. 이는 고대 사회의 두 가지 생활 방식을 상징해요. 호랑이는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는 유목적 생활을, 곰은 정착하여 농업을 짓는 정주적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쑥과 마늘의 상징적 의미도 흥미로워요. 쑥은 한의학에서 따뜻한 성질로 혈액순환을 돕고, 마늘은 강한 항균 작용과 정력 증진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요. 즉 쑥과 마늘은 건강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100일이라는 기간도 의미가 깊어요. 동양에서 100은 완전수로, 무언가가 완전히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해요. 실제로 인간의 몸에서 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약 100일 정도예요. 호랑이는 불과 며칠 만에 참지 못하고 나갔지만 곰은 끝까지 참아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일이 지나자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죠. 바로 웅녀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는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는 노력과 인내를 통한 자기 변화의 상징이에요. 웅녀의 100일 인내는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요즘은 모든 게 빨라졌어요. 인스턴트 음식, 즉석 배송, 실시간 소통. 빠른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오래 걸려도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실력을 기르는 것, 관계를 쌓는 것, 꿈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은 웅녀처럼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사람이 된 웅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환웅은 웅녀의 간절함에 감동해서 그녀와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났어요.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고조선의 시작이에요. 단군이라는 이름을 분석해 볼까요? 단은 박달나무를 뜻하고 군은 임금을 뜻해요. 즉 박달나무 임금, 신성한 나무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검은 검소한 왕이라는 뜻으로 사치와 권력욕에 빠지지 않고 검소하게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과연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대가 정말 맞는 걸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일부는 상징적 연대로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일정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해요. 흥미롭게도 이 시기가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과 맞아떨어져요. 실제로 기원전 2500년경부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고인돌 등이 그 증거들이죠. 이런 유물들은 중국의 청동기 문화와는 확실히 다른 독자적인 특징을 보여줘요. 특히 비파형 동검은 정말 흥미로워요. 이 검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로 칼날이 비파처럼 생겨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려요. 이런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의 존재는 이 지역에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걸 시사해요. 팔조법과 고조선의 법치 정신.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라 체계적인 고대 국가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팔조법이에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3개 조항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 조항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두 번째 조항 남을 상해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세 번째 조항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예가 되되 자속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법들을 현대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살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항은 더욱 흥미로워요. 상해에 대해서는 사형이 아닌 배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대법학의 비례성 원칙과 일치해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배상을 곡식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는 고조선이 농업사회였고
곡식이 화폐 역할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세 번째 조항에서는 절도에 대한 처벌로 노예가 된다는 것은 고조선의 계급 사회가 존재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자속, 즉 돈을 내고 자유를 사는 제도도 있었어요. 50만 전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도 화폐 제도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성문법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고조선의 발전 수준을 보여줘요. 성문법은 문자가 존재했다는 걸 의미하고 체계적인 법 체계는 고도의 행정 조직이 있었다는 걸 뜻해요.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은 이후 1500년 동안 지속되며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어요.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는 현재의 평양 일대로 추정되지만 전성기에는 한반도 전체와 만주 일대까지 영향력이 미쳤어요. 고조선은 활발한 대외 교역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어요. 철기 제작 기술, 농업 기술의 발달,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축적된 부가 고조선을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죠. 기원전 3세기 말 고조선 역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찾아와요. 중국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 망명해 와서 고조선의 왕이 된 거예요. 당시 중국은 전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통일을 이룬 후 한나라가 들어선 혼란한 시기였어요. 위만은 연나라의 장수였는데 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자 부하들과 함께 고조선으로 망명했어요. 당시 고조선의 왕, 준왕은 위만을 서쪽 변경 지역의 수비를 맡겼어요. 하지만 위만은 기원전 194년 쿠데타를 일으켜 준왕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고조선은 위만조선이라고 불리게 되죠. 위만조선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 더욱 강력한 국가로 발전했어요. 철기 제작 기술, 화폐 제도, 행정체계 등에서 큰 발전을 이뤘어요. 또한 중국과 한반도 남부 사이의 교역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는 동시에 중국 한나라와의 충돌을 불러왔어요. 기원전 109년 마침내 한무제가 대군을 이끌고 고조선을 침공했어요. 1년여에 걸친 치열한 전쟁 끝에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멸망하고 한나라는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5000년 전의 이 정신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의 해외 원조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했어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총 12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지만 현재는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해외 원조에 쓰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새마을운동, 교육 시스템, IT 기술 등을 전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고 있죠. 한글의 세계화도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발현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치아치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것도 그 성과 중 하나죠. 이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없어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과학적인 문자를 제공하는 거예요. K-문화의 세계적 확산도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발현이에요. BTS의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캠페인이나 환경보호 활동들을 보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노력임을 알 수 있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고조선의 법치 정신과 연결돼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숙함을 보여줬어요. 특히 촛불혁명은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고 심지어 시위 후에는 스스로 뒷정리까지 했어요. 옥녀의 인내 정신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옥녀와 같은 끈기와 인내가 있었어요.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기술 학습과 혁신, 이 모든 것이 장기적 안목과 끈기의 결과였어요. 현재 고조선 연구는 첨단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어요. DNA 분석을 통해 고조선 시대 주민들이 현재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요령성과 평안도 일대에서 발견된 고조선 시대 인고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인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하플로 그룹이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연구도 흥미로워요. 고조선 시대 청동기의 원료가 되는 구리와 주석의 산지를 분석해보니 한반도 내의 광산뿐만 아니라 중국 산서성, 감숙성,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석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가져온 것도 있었어요. 이는 고조선이 상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국제교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위성 영상을 활용한 고고학 조사로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유적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위성에서 찍은 적외선 사진을 분석하면 땅속에 묻혀있는 유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VR과 AR 기술로는 고조선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박물관에서 VR 헤드셋을 쓰고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을 만나보고 웅녀가 100일 동안 견뎠던 동굴을 탐험해보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연구의 제약이 큰 문제예요.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조선을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하면서 관련 유적들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하게 학술적 목적의 국제 공동 연구가 필요해요. 5000년 전 신화가 주는 현대적 교훈. 단군 신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홍익인간의 정신이에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죠.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팽배 속에서 더욱 소중한 가치예요. 기업 경영에서도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도 결국은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 자연과의 조화예요. 환경 위기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서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려는 고대의 지혜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기후변화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본 결과예요. 고조선의 자연 숭배 사상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요. 셋째, 포용성이에요.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현대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양성을 풍요로움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넷째, 웅녀의 인내와 끈기예요. 무엇이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인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다섯째, 변화와 성장의 의지예요.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상징이에요. 현대는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빨라요.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웅녀의 변신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고조선의 자연 숭배 사상에서 영감을 얻어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린 뉴딜, 탄소 중립 같은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도 홍익인간 정신의 바탕을 둔 휴머니즘적 기술 철학이 필요해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남북 통일 문제에서도 홍익인간 정신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고조선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공동체였던 것처럼 통일 한국도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도 중요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역사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고조선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현대 한국도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협력하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어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거죠.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의 이야기. 지금까지 단군 신화와 고조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이야기예요. 5000년 전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시작된 홍익인간의 이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생각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단군 정신이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K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며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정신적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소중한 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환경 위기 앞에서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위대한 유산의 계승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군 왕검의 후예이고 홍익인간의 실천자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꿈을 꾸든 이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5000년 전 태백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TV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흥미로운 우리의 역사를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